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챗 GPT인데요.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다름 아닌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챗 GPT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챗 GPT를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최근 계속 등장하고 있는 용어죠. 학교 폭력, 학폭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떤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폭이 얼만큼 심각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을 초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레디온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오늘은 직장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중에서도 발달 장애인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곳 굿윌 스토어입니다. 굿윌 스토어. 네, 어떤 곳인가요? 굿윌 이름만 들어도 희망적인 느낌이 뿜뿜 솟는 곳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장과 장애인 이야기를 함께 전한다라는 데 힌트가 있습니다. 네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수 지속적으로 늘어서 현재 270만여 명, 전체 인구의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 장애인 10명 중에 7명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네. 이런 현실에 주목하고 기독 NGO인 미랄복지재단이 2011년에 세운 곳이 바로 이 굿윌 스토어입니다. 네네. 설립 당시 슬로건이 이래요.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제공한다. 이 슬로건만 들어도 그 설립 목적을 알 수가 있죠. 네네. 사실 말이죠.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비장애인과 차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선 일자리가 꼭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까? 네, 굿윌 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주는 게 핵심이죠. 이 굿윌 스토어 매장에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장애인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봤더니 기증받은 물품들을 분류하고 또 정리하는 작업, 또 판매하는 작업, 그리고 안내하는 작업까지 비장애인 직원하고 차이 없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더러는 오히려 장애인 직원이 비장애인 직원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네. 2011년부터 생겼다고 했죠. 올해로 이제 13년 정도인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고 있는 거죠? 네, 2011년에 1호점인 미랄 송파점 개관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전국의 19개 지점에서 310여 명의 장애인 직원분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일에 이 19번째 매장인 미랄 강서점이 개관식을 가졌는데요. 네. 특별히 이번 매장은 장애인들의 꿈을 응원하는 261명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이 개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줬습니다. 감사하네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소비 기회를 주고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현장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 문을 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훈훈한 소식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와 찬양이 24시간 내내 그것도 2주 가까이 이어졌었던 미국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 소식 참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었죠. 네. 이 같은 기도의 강력한 힘을 주목하고 전 세계의 기도 운동을 확산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도 선교를 주창하고 있는 의정부 광명교회 얘기입니다. 네, 선교라고 하면 보통 해외 사역 현장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 선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교회는 2010년부터 그 코로나 직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왔는데요. 지난 3일부터는 성도 400명이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기도 선교 여정에 나섰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뭘 할까
좀 들어봤습니다. 10명씩 40개 팀으로 나눠서요. 미국의 40개 도시에 40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이 교회 강단을 지키면서 릴레이 기도를 펼친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 요청이 오면 그 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지역 축복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지역 교회들을 연합해서 기도 집회도 연다고 합니다. 네, 기도로 돕는 그 선교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교회는 기도 사역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 교회에 뭐 선교국도 있고 뭐 예배국도 있고 다양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교회에는 기도국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사역이 정말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지난 2008년에는 세계 기도자 학교라는 기도 선교를 위한 기관도 세웠어요. 이 학교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40여 개국에서 86차례나 기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도 선교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전해왔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교회 성도 대부분이요 하루에 1시간을 기도에 쓰고 있고요. 뭐 헌금을 11조 하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을 11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11조냐? 24시간을 10분의 1로 나누면 2시간 24분이거든요. 네. 하루에 2시간 24분씩 기도 11조를 올리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이렇게 기도의 바탕이 잘 정립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다 보니 현지 성도들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영적으로 참 위축이 많이 됐었는데 이 기도의 힘을 받아서 다시 기도하게 됐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실감하게 되는데 기도가 필요한 많은 곳에 우리들의 기도가 닿기를 바랍니다. 네, 최규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챗 GPT 열풍에 관한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목회자 5명 중 1명이 이미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챗 GPT를 목회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식 박사님이 지난 시간 챗 GPT와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챗 GPT 관련 전문가이신 마상옥 목사님을 특별히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상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상옥입니다. 네. 저는 25년째 청소년 다음 세대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챗 GPT에 관련된 것도 교육 관련, 교육공학에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챗 GPT는 뭐 하여튼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일단 목사님은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목회 사역 그리고 선교 현장에 있는 사역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 요게 이제 좀 다 복합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다 제 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챗 GPT를 코파일럿이라고 부릅니다. 네. 부조정사. 제가 조정하고 있는 것의 부조정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쉬운 곳에서는 SNS 문자 보내기, 메일 보내기,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강의안, 좀 복잡한 강의안 준비하기, 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설교 준비에 도움을 받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그 설교 자료를 또 2차 가공하는 그런 것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좀 고쳐줘 그러면 좀 고쳐줍니까? 예, 고쳐줍니다. 매우 써머리 해줘 그럼 써머리 해주고. 네네네. 챗 GPT가 우려되는 점도 이제 많이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 챗 GPT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만 하면 설교 준비 시간을 이게 줄일 수 있어서 편리하고 유익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이 특히 이 분야에 이렇게 사용하면 좋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분야나 또 이제 활용 방안 이런 거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목회자가 챗 GPT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안 하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이 일을 효율화하는 작업들일 겁니다. 네. 목회자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일은 사실은 설교 관련된 일이죠. 네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는 대부분 일주일에 7번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본문 선택, 절기 설교라든가 아니면 주제 설교할 때 본문 선택 이런 주제로 설교할 테니까 본문을 좀 선택해줘. 네네. 그러면 이제 몇 개를 쫙 선택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선택했던 본문을 이제 주해하는 역할. 네. 우리가 이제 주석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본문을 원 저자가 얘기했던 그 느낌으로 또 원 독자가 읽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줘, 분석해줘 그런 느낌들. 네네. 그 다음에 또 본문을 적용하는.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 이 본문의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어. 내가 설교하는 대상은 누구야? 뭐 젊은이면 젊은이, 네. 나이 드신 분들이면 나이 어르신들 대상이 이런데 대상에 따라서. 예, 대상에 따라서 좀 말을 좀 바꿔줘. 그럼 바꿔줍니다. 바꿔줘. 그리고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설교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가지고 2차 가공, 네. 짧게 만들어서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로 전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간단한 SNS 메일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이 챗GPT가 우리의 어떤 일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네네. 요즘 그 지방이나 시골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여러 활용 방안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챗GPT를 이렇게 잘 활용하면 일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기회에 챗GPT를 활용한 구체적인 목양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챗GPT는 아주 그 편견이 없고 이 자기가 줄 수 있는 지식에 있어서 보편적인 지식을 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또 이 사회 이슈가 되었던 이단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떤 컨텐츠를 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매우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유용한 부분이 있죠. 네, 잘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앱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상담 앱이에요.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를 위한 상담 앱.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마음의 신앙의 종교적인 신앙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말씀도 주고 내용도 주고 마지막에 위로의 글도 주고 이런 것들을 챗GPT를 이용한 앱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이제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거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 목사님 입장에서 챗GPT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90대 10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와, 90대 10이요. 예. 그러면 조금 걱정스러운 그 10은 어떤 점들이십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챗GPT가 주는 자료가 허언증이 좀 있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허언증,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3.5에서 4.0까지 나왔는데 4.0까지 쓰다 보면은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어내요. 챗GPT의 첫 번째 임무는 진리,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만드는 게 챗GPT의 역할이죠. 말이 되게 만들다 보니까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프롬프트 전문가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인데 목회자가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다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데 그 답이 진위를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챗GPT 전문가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다는 거죠. 진짜 목회자들이 쓸 때는 이 답이 우리 교단에서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어떤 논리에는 안 맞아. 이렇게 딱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다 섞여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글들을 그냥 퍼온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뭔가를 인용했는데 인용구도 얘가 이제 그 거짓말로 인용구를 갖고 와요. 레퍼런스를 달아줘.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하버드 스타일로 아니면은 뭐 미국 심리학계 스타일로 레퍼런스를 달아줘. 그러면 그 레퍼런스 문구를 쭉 달아주는데 그럼 진짜 같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가 찾아보면은 없는 문구예요. 논문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아무쪼록 말이죠. 이 챗GPT는 양날의 검 같아서 유익한 도구로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 뭐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레디언에서 앞으로도요 계속 챗GPT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참에 저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관심 있게 여러분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상욱 목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레디언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에서부터 정계 인사의 자녀 학교 폭력 소식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학교 폭력의 현주소와 아이들을 학교 폭력으로부터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좋은 교사 운동의 공동대표이신 한성준 선생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좋은 교사 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이고요. 네.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 가르치는 교사인데 네. 지금은 잠깐 휴직을 하고 네. 이 좋은 교사 운동에서 공동대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어 선생님이시군요. 네, 네. 네. 먼저 좋은 교사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교사 운동은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사들을 좋은 교사로 세워서 한국 교육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단체입니다. 네네. 현직에 있는 유초중고 선생님들의 모임이고요. 네. 또 교사의 영성, 또 네.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해서 네. 전문 모임, 또 기독 교과 모임, 또 회원 단체 이렇게 한 4,300여 명의 선생님들께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네. 선생님을 뵙기만 해도 그냥 좋은 선생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뉴스와 콘텐츠를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뭐 자료 이렇게 뭐 있습니까? 조사된 자료가? 네,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 때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학교 폭력이 좀 줄다가 다시 이제 전면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 폭력이 굉장히 다시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작년에 이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청에서 심사하게 되는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에서 네. 심의 건수가 약 한 2만 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네. 또 학교 폭력 유형을 봤을 때도 네. 언어 폭력이 한 41.8%, 그다음에 신체 폭력이 한 14.6%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주목할 부분은 이 학교 폭력의 유형이 신체 폭력,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이런 폭력은 다소 줄고 있는 반면에 이 언어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언어 폭력은 대부분 그 SNS 활동과 같은 사이버 폭력과 연계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언어 폭력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구분이 좀 모호하고 또 상호적인 상호 가피해를 주고받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폭력 또 사이버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네. 또 학교 폭력의 대상 학생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연령층이 점점 이제 낮아지고 계획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폭력 처리 시스템처럼 피해자를 위해 방안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증가하는 이유.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 폭력 처리 시스템을 보면 네,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가해자를 징벌하는 데 좀 맞춰져 있다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교 폭력을 접했을 때 처음 해야 될 행동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교 폭력 사안을 접수하게 되면 올해 이제 교육부가 연초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세요라고 하는 매뉴얼을 배포하는데 그게 약 한 150쪽 분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촘촘한
촘촘한 150쪽에 해당되는 그 절차에 맞춰서 교사들은 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그마한 흠결이 있게 되면 네네. 이게 나중에 법적 책임과 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피해 학생의 피해가 얼마나 잘 회복되고 있는지 또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얼만큼 진심 어리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규정된 정확한 절차대로 이 매뉴얼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네.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폭력의 결과를 학교생활부에 기록하게 되고 그 기록은 상급학교 진학의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학교폭력의 결과가 네.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 학교는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조치보다는 이 매뉴얼에 근거해서 촘촘하게 흠결 없이 이 사안을 처리해야 되는 이 부분에 좀 방점이 놓여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온전히 그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지난달 정부에서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지난 그 정부 고위 관계자의 그 자녀가 학폭 논란이 좀 일면서 또 거기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까지 이제 네. 분위기를 타면서 굉장히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고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네. 이 시기를 계속 미루다가 4월 12일에야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총리께서 네. 직접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좀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이 엄벌주의 강화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록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조치가 있고요. 네네. 또 이 학교 폭력 학생부에 기록된 이 결과를 상급학교 진학에 반영을 할 때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 또 모든 전형에 확대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골자이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될 때 이 학생부에 기록한 기록을 지워 줄 수 있는데 그 심의 요건을 굉장히 좀 엄격히 강화해서 피해자의 동의서나 확인서가 있어야만 네. 기록을 삭제해 준다든가 하는 대체적으로 좀 엄벌주의가 많이 강화된 그런 조치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그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 좋은 교사 운동에서도 이번 대책에 우려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좋은교사 운동은 2011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 운동을 좀 적용하고 실천해오고 있는데요. 네.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자발적인 책임, 그리고 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둘러싼 교육 공동체의 재건,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회복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에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이런 갈등이나 폭력에 대해서 교사나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주는 지원 방안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좀 저희가 내리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학교폭력의 결과를 학생부에 더 오래 기록하고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 상급학교 진학할 때까지 더 오래 남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조치들은 실은 2012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그런데 이 소송이 학교폭력을 둘러싼 소송이 많이 번진 것도 바로 이 2012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대입을 연계를 확대하고 학생부 기록을 연장하다 보면 학교는 더 이 학교폭력을 둘러싼 소송전이 더 많아질 것이 좀 불보듯 뻔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교육적으로 이 학생들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 단체에서는 좀 우려의 입장을 좀 표현했습니다. 네. 아무튼 말이죠.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우리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학교 폭력에 대한 대안을 뭐라고 보시는지 또 여기에 대한 교사의 입장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이 기회에
듣고 싶습니다.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개인의 어떤 심리 정서상의 문제, 또 행동의 일탈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고요. 네. 실은 학교 폭력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그 경쟁 중심의 입시 교육, 그리고 우리 사회의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문제, 또 미디어에 노출되는 각종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네. 학교 폭력의 대안을 이야기한다 할 때에도 이런 사회적인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개선해 가고자 하는 예방적 노력이 좀 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나 교사들이 조금 더 교육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제안 드리자면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피해 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질적 재고를 좀 꾀한다든가 또는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갈등 해결 전문 역량을 좀 길러준다거나 또는 학교 밖에 있는 갈등 해결 전문가들을 학교에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말이죠. 보통 그 심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식을 키우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학교에서 언어 폭력 또 신체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내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자가 되어 힘들어하는 경우 이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처벌받았다고 해도 또 정신적 그 후유증도 이게 굉장히 클 텐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학부모님들께서는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고요. 네. 학교가 처리해가는 이 학교폭력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데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자녀분의 말과 감정을 좀 온전히 충분히 수용해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징계 절차를 밟아가서 가해자 학생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가해자 처벌에만 좀 멈추는 것은 피해 학생은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의 학교폭력 처리 시스템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이 끝나면 사안은 종료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가해 학생의 처벌이 끝나면 학교폭력 사안은 종결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혹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단순히 사안의 종료, 가해자의 처벌에만 좀 머물지 마시고 이 회복적 생활교육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대화를 시작해서 자발적인 책임을 이끌어내고 또 학생들을 둘러싼 교육 공동체가 함께 져줄 수 있는 책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처벌에 멈추지 마시고 또 저희 조은교사 운동에 있는 평화 비추는 숲이나 또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도교육청에 있는 관계회복 지원단 같은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하셔서 실제 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좀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글러리 보셨습니까? 전 시즌 1만 잠깐 봤는데. 저도 다 보지는 못했고요. 네. 좀 교사로서 그 드라마 보기가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 네. 다 보기에는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마음. 네. 네네. 잠깐 보신 소감은 그겁니까? 잠깐 보신 소감은? 일단 충분히 국민적으로 통쾌할 수 있겠다.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응징이 이루어질 때 통쾌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실은 어떤 가해 학생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은 가해 학생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서 통쾌함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은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여전히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사시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회복에 조금 더 초점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오래 가거든요. 참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맞고 자랐는데 돌이켜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 안에서 갈등 문제는 늘 공존하게 되지만, 네, 학교 폭력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되는 많은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사로서 많은 고민을 해오셨을 텐데, 이 시간에도 학교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부모 또 학생들 이렇게 많이 계실 텐데, 네, 마무리 삼아서 여기에 대한 조언과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교사이기 전에 저도 저희 자녀가 학교 폭력과 이런 학교 내 갈등에 휩싸인다면 저도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덜 경쟁적인 사회를 좀 만드는 일, 그리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 사회 어른으로서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근본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일들에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는 갈등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사로서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갈등은 오히려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녀분들께서 학교 폭력과 내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사소한 갈등,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이거를 꼭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더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조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학폭 미투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범세계적 흥행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보다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과 지혜들이 더욱 모아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좋은 교사 운동 공동대표이신 한성준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